자, 순서가 소개는 분명히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드리고 정식 시작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 성명 태영호 우리 공사님입니다. 1962년 북한 평양시에서 출생하셨고요. 1974년 평양 외국어학원 영어과 입학하셨고 1970년, 1980년 중국 유학, 베이징 외국어대학 부속중학교 영어과 졸업하셨습니다. 1980년, 1984년 북한으로 귀국, 평양국제관계대학 입학 졸업하셨고요. 1984년, 1988년 다시 중국 유학, 베이징 외국어대학 영문학부를 졸업하셨습니다. 경력으로 보시면 1988년 중국 유학국 귀국하여 북한 외무성 유럽국 지도원으로 입직하셨고 1988년부터 1996년까지 북한 외무성 유럽국 지도원 하셨습니다. 1996부터 1998년 덴마크 주재 북한 대사관 3등 서기관 하셨고요. 1998년 2000년까지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 하셨습니다. 2000부터 2004년 북한 외무성 유럽국 영국 및 북유럽 담당과 가장 하셨고요. 2004년부터 2008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부터 2013년 북한 외무성 유럽국 부국장을 하셨고요. 2013년 4월 2010년까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망명하셨습니다. 2017년 1월, 2018년 5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자문연구위원 하셨고 2018년 5월부터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민주 통일운동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불 좀 꺼주세요. 이제 화면에 안 나오는데. 불 좀 꺼주세요. PPT 화면 좀 보이게 이 불 앞에. 자, 조명을 좀 꺼주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저기 앉아서 총재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가 다 들었습니다. 예, 들어서 총재님께서 제가 쓴 책 이제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3층 서기실의 책 470페이지에 제 큰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다음에 제 큰아버지가 한국에서 살아계신 이 큰아버지가 전 큰아버지가 살아계신 줄도 몰랐는데 혹시 이게 우리 가문 사람이 아닐까 하고 가서 그렇게 지금 86살인데 상점에 가서 제 책을 사서 그날로 마지막까지 읽다가 거기서 자기가 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큰아버지를 찾았는데 이제 방금 여기 오기 전에 큰아버지하고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제가 여기로 왔습니다. 왔는데 진짜 점심 식사하면서 큰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책에도 다 있지만은 한국 전쟁 때 우리 가문은 한 가문 한 마을에서 결국은 두 편으로 갈라져서 싸운 겁니다. 예, 우리 큰아버지는 국군에 입대했어요. 예, 그래서 국군에 들어가고 저희 아버지와 이 마을 사람들은 북한군 편에서 싸웠거든요. 싸우고 큰아버지가 전쟁 끝난 다음에 북에서 혼자 오셨으니까 군대에서 나오면 밥을 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 끝난 다음에도 4년 더 국군에서 이제 복무하면서 있었대요. 근데 이제 오늘 저하고 식사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진짜 부모님들한테 헤어질 때 내가 국군과 함께 남으로 내려간다고 인사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진짜 국군에게서 한생을 바쳐서 싸웠는데 지금 대단히 자기가 걱정스럽다. 예, 자기가 진짜 한생을 바쳐 싸운 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이게 이러다가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큰아버지가 걱정하시더라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있어서 이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다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만 잘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모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히 새로 자라나는 그런 새 세대 젊은 세대들한테 자주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야기해 주는데 그저 야 우리한테는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이 중요해. 이렇게 말하면 젊은 애들이 이거 설득력이 없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지만 북의 관점에서 북한 외교관의 관점에서 북한이 보는 관점에서 한미동맹을 어떻게 보는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으니까 강연 도중에라도 저는 제 생각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면 앉은 자리에서 기탄 없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우리 소통하면서
한 1시간 반 동안 그 기회를 좀 가져봅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할 주제는 한미동맹의 의의와 북미 정상회담 전망, 앞으로 김정은의 행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북한의 4대 대남 군사 전략과 한미동맹 사이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북한은 다 아시겠지만은 1948년도에 북한군을 조직하면서 1948년도에 북한은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기 위한 4가지 대남 전략을 작성합니다. 뭐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가지 대남 전략을 작성하고 이에 기초해서 6.25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까지도 북한이 1948년도에 만들어 놓은 4대 대남 군사 전략은 요만큼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잘 알고 현실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비록 70여 년 전에 채택된 대남 군사 전략이지만 이것이 오늘 현실과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학에 나가서요, 대학생들을 한 150명 놓고 교양 과목 시간에 이 통일 문제, 한미동맹에 대해서 강연했습니다. 강연했는데 지금 대다수 20대 학생들은 우선 제가 강연에 참가한 학생의 한 70% 이상은 통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통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한미동맹 문제 또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듣기 싫어해요. 그런 이야기는. 그래서 저는 대학에 나가면 학생들이 주의를 끌기 위해서 문학작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술작품, 문학작품.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나온 영화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남한산성과 영국에서 만든 다키스타워입니다. 이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남한산성 영화 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그 다음 다키스타워 영화 보신 분. 얼마 없네. 이거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한미동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최근에 나온 영화들, 최근에 나온 책을 자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주 봐야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인차 다가갈 수 있어요. 애들이 보는 영화, 애들이 보는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제가 대학에 가서 남한산성과 다키스타워에 대해서 애들하고 토론했는데, 남한산성은 뭐 여러분 영화 보시지 않아도 다 아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영조왕 때 그때 굴욕적인 평화를 하겠느냐 아니면 끝까지 싸우겠느냐 하는 아주 큰 문제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에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조가 남한산성에서 나와서 결국은 굴복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인조. 그 다음에 다키스타워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 히틀러가 전 유럽을 다 먹었습니다. 이제는 영국만 남았어요. 이런 순간에 영국인들은 처칠을 수상으로, 왜? 처칠이 계속 히틀러와는 싸워야 한다. 그래서 처칠이 수상으로 올라갑니다. 수상으로 올라가는데 내각에서 히틀러하고 싸우는 걸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 이제 유럽 다 먹었는데 히틀러가 싸워야 영국이 지고 싸워야 영국이 패배할 거 없다. 그러니까 그때 이태리가 났습니다. 이태리가 나서서 우리가 평화를 중재해 주겠다. 그래서 히틀러하고 싸우지 말고 영국만이라도 평화를 수호하고 자주권을 보호해라. 그러면 영국한테는 이득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각에서 계속 싸움붙습니다. 히틀러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것이냐 아니면 싸울 것이냐. 그 문제를 그 마지막에 처칠이 무조건 이건 싸워야 한다. 싸워서 평화를 쟁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영화를 가지고 제가 대학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대학 참가한 학생의 70%가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처칠이 아니라 인조 방식을 우리는 또 택하고 싶다. 왜 택하고 싶냐. 지금 젊은 대학생들의理論은 이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있어야 민족이 있고 민족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의 미래도 나라의 운명도 아니다. 인간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 나의 목숨을 구하는 길만이 그것이 가장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이다. 그러니까 처칠은 싫다. 왜 싫으냐? 처칠이 히틀러하고 싸워서 그래서 뭐 2차 대전에서 영국이 이겼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영국한테 잘해진 건 뭐냐? 만약 싸우지 않았으면 런던이 폭격맞지 않았고 런던이 폭격맞지 않았다면 수십만이 죽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바라지 않다. 이게 지금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걸 제가 이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1948년도에 북한이 채택한 4대 군사 전략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선제 기습입니다. 예견하지 못했던 날짜와 시간에 들이친다. 이건 여러분 다 압니다. 6.25 날, 일요일 날 새벽에 들이쳤습니다. 두 번째는 속전속결입니다. 한반도는 작아요. 작은데 그때 당시 모든 국군의 무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서해안 38선 지역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장기전을 하지 않고 짧으면 닷새, 길면 한 주일 안에 전쟁을 끝낸다. 전쟁을 어디서 끝내느냐? 부산까지 치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서 끝낸다 이겁니다. 속전속결 전략입니다. 이제 제가 그다음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규전과 비정규전 배합입니다. 그때 당시 그러면 정규전은 누구냐? 정규군은 북한군입니다. 비정규군은 누구냐? 여기에서 김일성이가 약간 실수했어요. 뭘 실수했냐면 박헌영이가 북한으로 도망쳐가지고 가서 북한 당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기쳤습니다. 남한에 5만 명의 남노당 유격대가 있다. 그러니까 총을 올리고 땅굴을 올리면서 서울로 진격하면 5만 명의 남노당 유격대가 산에서 내려와서 모든 도로와 다리 이런 다 장악할 것이다. 그러면 국군은 꼼짝 못해서 인차 전쟁을 끝낼 수 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믿었어요. 근데 실제 내려온 거는 50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역적 사실에 의하면. 그래서 정규전과 비정규전 배합입니다. 네 번째는 외부 중원무력 차단입니다. 그때 당시 미군은 이미 한반도에서 빠졌습니다. 49년도에. 그래서 북한이 제일 우려했던 것은 일본에 있는 미군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미군이 오지 못하게 하겠냐. 이걸 계속 북한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이미 1949년도에 전쟁 준비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왜 전쟁 준비를 끝나는 북한이 50년 6월 25일 날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여러분 답변 한 번이라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 6월 25일이냐? 예? 맞습니다. 에치스 라인 때문입니다. 대학에 가서 강연하면 100명 중에 에치스 라인을 아는 애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현지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데 바로 에치스 라인 때문입니다. 1950년 1월 미국은 에치스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에치스 선언, 에치스 라인이 한반도의 38선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보세요. 일본과 한반도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왜 에치스 라인이 그때 38선을 지나가지 않고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 사이로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미군이 자유민주주의를 수요하겠다는 미군이 자유민주주의 전초선인 38선에다 에치스 라인을 긋지 않았을까요? 아무 분이나 얘기해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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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년 7월 29일 가츠라 다프트 협정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건 지금 미군이 일본에 있는 상태에서 왜 여기다 구웠느냐. 38선이 구웠으면 전쟁 안 일어납니다. 여기다 구웠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 여기다 구웠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지금 이걸 알아야 현재가 보입니다. 왜 여기다 구웠을까요? 예. 어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예, 바로 지금 우리가 매일과 같이 이야기하는 핵 문제 때문입니다. 1949년 8월 29일 소련은 첫 핵실험에 성공합니다. 첫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1949년 말부터 세계는 양자 핵대결 구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단 핵과 핵을 가진 나라들 사이에는 어떤 심리가 작용하는가 하면 핵무기라는 걸 일단 쓰면 둘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핵무기를 쓰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상황을 만들자면 뭐냐? 일정한 데드라인, 레드라인을 구워놓고 너도 요 레드라인을 넘지 마라. 나도 요 레드라인을 넘지 말자 않을게. 이게 암묵시적인 이게 하나의 심리적인 또 물리적인 레드라인입니다. 이걸 미국이 왜 가만 봤는가 하면 한반도에서 그때 당시 여러분 아시죠? 48년도 49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엄청난 좌우 대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때 뭘 봤는가 하면 이거 한반도에다가 에치스 라인을 만약 놓는다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치고 내려왔다. 혹은 뭐 남한에서 무슨 싸움이 붙었다 할 때 결국은 미군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그러면 소련이 지금 그때 당시 전쟁 준비해서 북한에 막대한 탱크와 포를 주고 있었는데 그러면 소미 대결로 가는 경우에는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핵을 가진 양국이 전쟁은 될수록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에치스 라인을 바로
1월 여기다 그었습니다. 에티시스 라인을 일본과 한반도에 그어놓는 순간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까지는 에티시스 라인을 그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는 다 돼 있지만 칠까 말까, 만약 쳤다가 미국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 때문에 스탈린도 김일성이 계속 가서 승인 달라고 했지만 승인을 안 줬어요. 마오쩌둥도 승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에티시스 라인이 그어지는 순간 미군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오판입니다. 예. 결국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전쟁을 할 것을 승인합니다. 그래서 1950년 6월에 결국은 우리 민족의 비극사를 알려진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 6.25 전쟁이 일어나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이제부터 이야기하라는 거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생명처럼 여기는 미국이기 때문에 에티시스 라인이 비록 일본과 한국 사이에 그어졌지만 그때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오는 것은 그건 자동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적 사실과 달라요. 예, 달랐습니다. 그때 당시 마지막 순간까지 백악관에서는 트루맨 대 보좌관들 사이에, 백악관 NSC 회의에서는 미군이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논의했어요. 자동 개입이 아닙니다. 그때는 한미 동맹이 없었어요. 미군이 안 오면 안 온 겁니다. 보좌관들의 대다수는, 여러분 트루맨 회고록 보세요. 보좌관의 대다수는 미국이 가는 걸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트루맨이 통수권자로서 미군이 가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왜 트루맨이 한미동맹도 없던 상태에서 미군이 와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미군이 그때 한미동맹도 없는 사이에 안 오면 안 온 겁니다. 미군이 왜 오기로 했을까요? 예? 유엔에서 예. 예. 우선 유엔군을 보내자고 결심한 것도 트루맨입니다. 문제는 무력으로 간섭해야 된다고 완강히 주장한 것은 메가도입니다. 예, 일본 준 메가도가 트루맨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만일 우리가 38선에서 공산주의 위협을 저지시키지 못한다면 이 공산주의 악당들은 그 다음 어디를 먹었냐. 전 중국은 다 먹었다. 지금 대만에 밀려나 있다, 국민당이. 그러면 우리가 38선에서 이걸 멈춰 못 세면 중공군은 대만을 공격할 것이고, 38선을 다 먹은 소련과 중국, 북한 공산당은 그 다음에 누구 목자고 달려들겠습니까? 그 다음엔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으로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38선에서 이걸 멈춰 세워야 한다. 여기서 메가도가 제기했습니다. 트루맨이가 이걸 들고 오케이 하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변수가 작용하느냐. 자, 제가 이제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뒤끝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시 북한군이 아까 제가 세처럼 북한군의 전략은 속전속결 전략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며칠 사이에 끝낸다. 그 며칠 사이에 끝낸다는 전략은 바로 이 수도권에서 전쟁을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해안에서 북한군이 치고 내려와서 단 며칠 동안에 모든 한국군 주력을 서울 수도권에서 지금 말하면 강북입니다. 강북에 몰아놓고 여기서 개멸한다. 그 다음에 한국군이 주력이 다 개멸되면 부산까지 뭐 전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부산까지 지프차 타고 노래 부르면서 오토바이 타고 내려가면 됩니다. 이게 북한군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6월 25일 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보세요. 어떻게 포위 작전을 하느냐. 기본 전략권은, 기본 북한군 서부 지역 부대는 서쪽 지역에서 치고 내려옵니다. 동해안 부대는 동해안 쪽을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춘천 지역을 내려와서 수원을 먼저 치게 되었습니다. 왜 먼저 수원을 칠 계획을 했을까요? 네? 네, 수원을 먼저 타고 앉아야 결국은 국군의 주력이 남쪽으로 태가가지 못하고 수도권에 모인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다 끝낸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았던 돌발 변수가 등장합니다. 어떤 돌발 변수가 등장하죠? 북한군은 계획대로 6월 28일 날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6월 28일이지 실제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날짜는 6월 27일. 역사에서는 이거 누구도 이야기하지. 실제는 6월 27일입니다. 왜 6월 27일이냐? 전쟁에서 그 해당 지역을 점령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거는 그 해당 지역의 정치 행정 중심지에 깃발을 언제 꽂았느냐 이겁니다. 계산이. 그런데 지금 현재 6월 28일이라고 하는 건 6월 28일 날 청와대에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6월 28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이 때부터 북한에서 배운 역사는 6월 27일 저녁에 청와대에다 깃발을 꽂았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진짜.
왜 6월 28일 날 저녁에? 6월 28일 날 북한군은 벌써 서울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교회에 도착하고 지금 시가전을, 말하자면 남한군이 어떻게 지금 시가전을 준비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정찰 한 개 소대를 서울 중심부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몰래 북한군 정찰 한 개 소대가 서울시에 들어왔는데 요새 모두 요새화하고 한국군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한국군이 없어요. 6월 27일 저녁에 벌써 다 한강을 넘어가고 없습니다. 강북에. 그래서 그 정찰소대가 그대로 청와대까지 와서 올라가서 공학기를 거기다가 북한기를 인공기를 꽂아놨습니다. 놓고 와서 보조 인공기를 가서 꽂았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 아침에 진격할 때 거기에 인공기 있는 줄 알고 쫙 북한군이 들어왔는데 싸우지 않고 지금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보니까 인공기가 없어요. 어느 애국자가 밤에 보니까 거기에 인공기가 있으니까 가서 그 인공기를 뜯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분이 누구냐 못 찾았어요. 이거 우리 차에 누가 뜯어내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증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6월 28일 날 인공기를 꽂고 사진을 찍어서 6월 20일이 원래는 작전 계획보다 이틀 앞당긴 27일 날 점령한 겁니다. 그런데 기뻐할 일이 사진이 없기 때문에 28일에 된 거예요. 예. 자, 어떤 변수가 있었냐? 북한이 전혀 예견치 않았던 변수가 생겼습니다. 어디서 생겼죠? 여러분, 바로 이 춘천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그때 서해안 쪽을 서부 지역을 지키고 있던 한국군은 금방 땅쿠와 북한군의 땅쿠와 포괄에게 완전히 마비 상태에 대해서 조직적인 싸움을 못하고 완전히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이 춘천 지역을 지키고 있던 육사단, 국군 육사단에서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북한군의 땅크소리를 들고 패배하던 병사들 앞에서 육사단장은 소리쳤습니다. 야, 우리가 도망치면 안 된다. 죽어도 끝까지 싸우자. 그래서 육사단이 바로 이 춘천에서 3일 동안 견제합니다. 3일 동안. 지금 춘천에 가면 있죠, 기념비가. 네. 바로 이 3일의 한국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왜 승패를 좌우했느냐? 자, 북한군의 주력은 6월 28일 날 싸우지도 않고 서울 강북을 점령했어요. 강북을 점령하고 보니까 이거 그대로 밀고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포위 선멸 작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저 동해안 쪽에서 내려온 부대가 수원에 빨리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야, 언제 내려오니 전화하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한두 시간이면 우리 춘천 통과해서 수원 쪽으로 내려갈게. 그래, 29일 또 기다렸어요. 밥이라면 해먹으면 또 빨매. 29일 날 춘천 또 통과 못했습니다. 30일 날 또 통과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요 이틀 동안에 강남으로 이전한 한국군은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렸어요. 야, 다시 부대를 정렬하기 시작합니다. 예. 7월 1일 날에야 북한군은 야, 이거 원래 계획대로 안 되누나. 이거 계속 가만히 있으면 한국군이 조직적인 방어가 한다. 그래서 7월 1일 날 북한군은 철교를 타고 한강을 지금 도하합니다. 이 3일이 변수였어요. 근데 이 3일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는 미국도 예견하지 못했어요. 한국도 예견하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판이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네. 북한의 속전속결 3일 동안에 끝낸다는 전략은 안 됐습니다. 예. 자, 결국은 이러한 한국 전쟁의 교훈으로부터 결국은 그 다음 이야기는 다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인천에 이제 상륙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고 결국은 한국 전쟁은 정전협정으로 끝났습니다. 이걸 통해서 북한의 군사 전략에서는 대대적인 수정이 시작됩니다. 어떤 수정이 시작되느냐? 그 전까지 북한의 4대 군사 전략의 핵심은 이제 뭡니까? 서울 중심론입니다.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무력을 다 괴멸하는 전략으로부터 북한군은 어떻게 됩니까? 한미동맹이 체결되면서 서울 중심으로부터 미국 중심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정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기는 힘들다. 미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지 않는 한 이거 한반도를 조카 통일시키기 힘들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1948년도에는 서울 수도권 중심 전략으로부터 북한의 군사 전략은 미국 중심 전략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북한은 여론과 평화협정을 이용해서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시킨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에치슬라인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왜 미국이 에치슬라인을 거겠냐? 바로 소련의 핵무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이것을 미국에 타격할 수 있는 ICBM으로 완성시킨다면 미국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제2의 에치슬라인을
바로 휴전선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또다시 굳게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바로 소련이 경험에서 배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북한의 핵, ICBM 미국 단순한 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에 이런 모든 군사 전략과 지난 6.25 한국 전쟁에서 얻은 교훈에 기초해서 그때부터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달라붙었습니다. 제가 제 책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북한 핵무기 하면 북한이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1980년대 들어서면서 동구권이 무너지고 북한이 유일하게 혼자 남게 되고 한국군과 군사적 격차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핵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맞지 않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 끝나자마자 결국은 핵 개발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무조건 이거 핵을 개발해야 되겠다. 벌써 50년대 말에 북한은 핵 연구소를 창립하고 그때부터 소련의 핵 과학자들을 들여보내요. 결국은 북한의 역사는 곧 핵 개발의 역사입니다. 네. 이렇게 장기간 준비했어요. 북한은. 네. 결국은 북한은 핵과 ICBM을 만들어서 미국으로부터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압박하자는 겁니다.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서울 보호냐 아니면 로스안젤스 희생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겁니다. 네. 지금 북한의 전략은. 자. 두 번째 문제, 6월 12일 날 이제 북미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북미 회담은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걸 제가 좀 제 개인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달라질 것이다. 지금 이번에 김정은이 4월 27일 날 이거 남북 정상회담을 보니까 김정은은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이나 아버지 김정일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혹시 이젠 손자가 저 김정은이가 스위스에 가서 공부까지도 하고 뭐 세상 돌아가는 형편 다 알고 저렇게 젊고 쿨하니 생각이 좀 변하지 않겠냐. 그래서 핵무기를 이젠 포기하고 진짜 이제부터 우리는 북한이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좀 개혁 개방하고 남과 북이 이제는 뭐 자유롭게 뭐 오고 가고 제가 이제 금방 큰아버지 만나고 왔는데 큰아버지가 바라는 게 겁니다. 야 진짜 난 다른 건 필요 없는데 진짜 북한이 좀 진정성 있게 변했으면 좋겠다. 나는 언제 얼마 오래 살지 못하고 갔는데 내 생전에 진짜 고향에 한번 좀 차 타고 고향에 한번 가서 이 조상들 앞에 좀 이거 성명할 수 있는 이것만이라도 좀 북한에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만 보면 자기는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고 믿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김정은이 한 데서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지금 김정은이가 말하는 것이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이 말하는 것과 다르냐 같으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이거 너무 녹음 좀 나가 볼륨 좀 낮추세요. 아이 깜짝 놀랐네. 자 3월 5일 북한에 대한 너무 크네. 자 이거 3월 5일 김정은을 만나고 온 청와대 정의용 실장의 기자 브리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틀어주세요. 약 볼륨 좀 팍 낮추세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갔다 와서 이렇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만나보니까 비핵화 의지 분명하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딱 두 가지 이야기했다. 이번에 가보니까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고 또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위협을 미국이 가하지 않으면 내가 핵무기 이거 왜 가지고 있겠냐. 딱 만나보니까 진정해 보인다. 다르다. 아버지 김정일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05년 6월 달 김정일을 만나고 온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어떻게 말했는가 한번 봅시다. 또 틀어주세요. 그 다음 장면. 우선 핵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여전히 유효하다. 비핵화 선언은 유효하다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은 핵무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북은 육자회담을 포기한 적도 없고 거부한 적도 없다. 다만 미국이 업수이 보기 때문에 사위적 차원에서 맞서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을 상대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확고하다면 7월 중에라도 육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미국과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다. 미국의 입장이 자, 달라졌습니까? 김정일이야 김정일만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 다르다. 이거 상당히 진정서 이렇게 합니다. 자, 2005년 6월 18일 날 김정일이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보고 이렇다면 내가 핵 안 할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핵실험 언제 했죠? 2006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한 해도 안 돼서 첫 핵실험을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오늘 김정은이가 달라졌는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김정은이가 북한의 핵을 뭐라고, 자,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하기 바로 한 주일을 앞두고 김정은은 4월 21일 북한당 전원회의를 소집합니다. 북한당 전원회에서 북한 전체 당 간부 군사 간부들을 모아놓고 북한의 핵무기 이것이 북한에서 어떤 거냐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왜 언론에서 보도 안 하죠? 유튜브에 다 있는데 이제 한번 우리 좀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핵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우리 당 병진 로선의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평화 수호의 강력한 보호검을 갖추기 위하여 허리띠를 조이며 간고분투하여 온 우리 인민의 투쟁이 빛나게 결속되었으며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